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이 오늘 개혁 보수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26년 만에 4당 체제가 부활을 하면서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현실적으로 쪼개졌습니다. 오늘 비박계 29명 집단 탈당을 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아침에 발표 보시면서. 네, 무엇보다도 사실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요, 보수의 분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 보수 신당 입장에서는 이게 보수의 분열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보수가 경쟁을 해서 진정한 보수 정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국민들께 심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수 신당 창당을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수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1월에 어떻게 될지 2차 탈당이 있고 또 반기문 총장이 귀국했을 때 3차 탈당이 있을지 이 인원수도 중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강 정책을 내밀면서 국민들한테 새누리당과 다른 자리매김, 왜 우리가 새누리당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수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지 자신들의 명분을 국민들한테 설득시키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탈당 선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되셨어요? 역시 착잡하죠. 왜냐하면 진보정당이라든가 보수정당 모두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야 하는데 네. 보수의 핵심을 자임했던 새누리당이 분열되는 모습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정당의 분할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거의 4년간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몰락하고 또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사태가 일어나는 데서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분들, 친박 보수 진영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그런 그동안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당 내부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당의 핵심 구성은 역시 친박 주류가 계속해서 쥐고 있는 셈이고요. 네. 그렇다면 새로운 보수의 가치, 개혁적인 보수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분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원인,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지금도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탈당이 되고 오늘 29명이 있고 김용태 의원이 이제 거기 합사하면서 30명이 일단 교섭단체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리고 이제 100석 이하로 떨어진 새누리당의 진로 그리고 친박 진영과 비주류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만들어갈 것인지, 특히 이번에 이제 개혁 보수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 도덕성 있는 보수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역시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도 거치고 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좋은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방금 전에 보신 화면이 이제 오늘 새누리당 개혁 보수신당의 첫 새 출발을 예고한 비주류가 여는 첫 의원총회 모습이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함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원내대표를 선출할 텐데 내부적으로는 원내대표 선출도 그렇고 정책에서도 노선이 다양해서 내부적으로도 이야기가 많다고 하는데 창당까지는 아무래도 갈 길이 좀 멀겠죠. 예, 그래도 창당을 아마 구정 연휴 전에는 창당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정 밥상 위에는 이 창당 문제, 개혁보수 신당이 개혁보수 신당이란 이름으로 화제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요. 구정 전엔 창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선출 문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다선 의원이 있으니까 아마 합의 추대하는 형식으로 할 겁니다. 네. 이제 20명을 넘어서서 교섭단체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20명을 넘어서서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우선 교섭단체로 등록을 하고 창당은 이제 이후에 할 텐데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노선에 있어서 어떤 컨센서스도 불충분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나경원 의원이 이제 비박계 탈당에는 일단 합류하고 있지 않는 게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새누리당과
우리가 이제 가치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안보는 동일한데 안보는 보수지만 경제라든가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노선을 걷겠다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정강 정책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이 비상시국회의가 모집단이었죠. 그 모집단에서 창당준비위원회를 거치면서는 나경원 의원에게 정강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맡기겠다 이렇게 됐는데 유승민 의원이 언론 인터뷰라든가 얘기를 하면서 김무성 전 대표와 이 부분 담판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의원들 모두의 그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되는 그 과정 절차적인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이 부분에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계속 하는 말이 2인 당이 아니다. 김무성 당도 아니고 유승민 당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분당해서 나올 때 새누리당이 사당화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으니까 무엇보다도 신당은 뭐 누구 개인의 당이 아닌 그리고 누구 개인의 가치가 아니라 그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수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절차적인 데 있어서도 그런 컨센서스를 거쳐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앞으로 이루어가길 기대를 합니다. 네, 고민들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긴 한데요. 뭐 친박 측에서는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초 예상했던 35명이 못 미치는 29명이었기 때문에 1차 탈당은 뭐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평가절하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제가 지켜보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는 사실상 지금 개혁보수 신당이 지금의 정치의 흐름은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의 실패가 있고요. 그동안에 뭐 경제정책, 민생정책이라든가 대부분 다 이 성과를 제대로 못 냈고요. 거기다가 최순실 씨라든가 비선 실세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친박 세력은 정말로 절실한 반성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그럼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흐름들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보수 진영, 새누리당의 실패의 반면교사를 삼아서 개혁보수신당이 새로운 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그렇다면 야권이 그렇게 역동적이지 못한 상황, 그리고 친박 진영의 새누리당이 역동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개혁보수신당이 도리어 반기문 총장이 1월 중순에 합류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도리어 정책이라든가 정치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숫자가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뭐 35명으로 출발한다고 했다가 29명이 됐다고 해도 그 정도면 애초에 기대를 충분히 충족한 선이다. 그리고 사실은 얼마나 친박 진영 내부에서 나가는 의원들을 만류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펼쳤고 설득도 하고 만류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9명이 했다는 것은 저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1월 초 그리고 특히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는 시점에 충청권 의원들이 정우택 전 원내대표 정진석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충청권 의원들이 이제 탈당을 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만일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친박 진영의 구심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원심력으로 작용할 때 그때 중도 진영의 상당수 의원이 탈당했을 때는 도리어 지금의 개혁보수신당이 큰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패로 보는 것은 좀 지나친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예상됐던 대로 추가 탈당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노선의 어떤 그 선명성에 따라서 추가 탈당이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부에서 지금 탈당하려고 하는 의원들 사이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정강 정책에 있어서 이제 따뜻한 보수라고 할 때도 안보에 있어서는 이제 차이가 없는데요. 나머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경제 민주화라든가 뭐 보건 복지에 있어서 좀 더 지출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좌클릭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의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개개 의원들의. 그래서 이 부분을 정강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견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헌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 사이에서도 개헌과 관련돼서 조금 이견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개개 의원들도 이 개헌과 관련해서 좀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반기문 총장이 여기에 합류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고려도 있을 텐데요.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정강 정책과 개헌 문제에 따라서 합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합류가 정해져 있는 기정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이 유동적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요. 개혁 보수 신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잘 정립을 해나가지 않으면 사실 세를 불리기가 그리고 그 새누리당과 그 적통 경쟁에 있어서도 이제 더 지지자들의 지원을 많이 얻기가 쉽지 않은 거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구정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4일 전, 것던 그렇죠? 구정 예. 전에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 치열한 토론과 아주 열정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지역 구민들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달 5일이 이제 원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포함한 뭐 원외 의원도 30여 명이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차차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결국 이렇게 새누리당이 갈라지고 개혁보수신당이 창당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4당 체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4당 체제가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의미는 어떨지 좀 짚어주시죠.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당 체제가 사실상 3당 합당 과거에 1990년에 3당 합당 이전까지 뭐 삼김 씨와 또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 있었던 그런 민정당 4당 체제에서 정말로 거의 20년대 7년 이 정도 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왔던 사실상의 양당 진보와 보수라는 양당 구도 체제에서 지금은 다변화된 여러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일의 경우 새누리당이 과거의 정책에 집착하고 개혁보수신당이 야당과 같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합류하는 상황이 된다면 소위 말해서 개헌이라든가 다양한 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의석이 되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교착 상태가 됐던 법안들이 야당과의 합의에 의해서 새누리당이 도리어 이 100석 미만의 정당이 되면서 통과가 될 경우에는 전국 전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치지 못했던 엄청난 이 파고가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변화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새롭게 다당화된 체제에서의 정치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혁보수신당이라는 이 앞으로 이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름부터 미묘합니다. 개혁과 보수. 예. 보수 정당인데 보수 정당은 사실은 개혁을 이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런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저는 경제 정책에서는 과거에 경제 민주화라든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지만 경제 민주화라든가 복지에 관련된 정책들이 사실상 다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대에 걸맞는 시대 정신에 걸맞는 그런 경제와 복지 정책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저는 안보도 좀 더 유연하게 열린 정책으로 좀 갈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북한에 대한 북한의 이 공산주의 체제에 따른 압박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외교 정책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완전히 꽉 닫혀서 이산가족도 만날 수 없고 대북 지렛대도 없는 이런 외교 상황은 사실은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개혁보수신당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하고 중도까지 지평을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경제 복지 정책과 더불어서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과거에 지나친 이 강경한 입장에서는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통합적인 방식으로 바꿔나간다면 훨씬 더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개막되는 4당 체제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그동안 꽉 막혀 있었던 정치의 새로운 틀도 만들 수 있고 더군다나 탄핵과 대선 국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유동성의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네. 예. 야당의 스탠스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제 일당 됐는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 네. 게 어쨌든 지금 쪽수는 가장 많은 의원수 가장 많은 새누리당과 손을 잡아야 될 것인지 또 안 잡자니 협치를 또 하지 않는 국민들의 눈빛이 또 무서울 테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다고 해서 또 어쨌든 야당이 된 개혁보수신당과 어떤 성면성 경쟁, 야당의 어떤 선면성 경쟁이 있어서 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도 좀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야당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원내 일당이 돼서 사실 예. 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봤을 때 그냥 야당이라고만 볼 수 없는 원내 일당이니까요. 여러 가지 입법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다른 후보들
후보들보다 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대선 공약도 막 발표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외신 기자들 모아서 회견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할 수 없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 명확한 행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당이기 때문에 야당도 사실 수권 정당으로서 어떤 일정 부분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능력을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잘 한다면 능력을 보여줘서 수권 정당으로서 대선 후보로서 더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혼자서 이제 과반이 돼서 뭐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라든가 이렇게 어떤 연대를 해나가는 정책마다 연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가장 먼저 드러나는 존재는 또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야당과 대선 주자로서의 문재인 전 대표는 좀 더 먼저 앞장서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시험도 빨리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권 지형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야권 각각이 제 목소리를 크게 내다보면 혹시 전국이 더 꼬이진 않을까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방금 이두아 변호사님 말씀대로 도리어 야당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상황에 있어서 자칫 지나친 선으로 나가면 도리어 비판을 받게 되고요. 또 야당 주자들의 흐름도 조기 대선이지만 자칫 잘못 정책을 한 발자국만 꼬이면은 도리어 그것이 대선 국면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야권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만 해도 3개고요. 이 손을 꼽는 주자만 해도 거의 10명 가까이 됩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거기서 내놓는 정책들이 과연 합의가 돼서 나올 것인가. 더구나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전 대표도 지금 지지율이 앞선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되게 나오는 걸 전반적으로 본다면 20대 이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2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서 했을 때 과연 과반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확장력이 있는가? 중도의 확장력도 부족하고요. 또 호남에서의 이 잃어버린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치명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주자들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야권 대선 주자들이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하고 내놓는 정책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시대 정신에 걸맞는 것인지 더군다나 이 국면에서는 이제 개혁 보수 신당이라고 하는 중도와 보수지만 중도를 포괄하는 이런 정당과 함께 손을 잡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야권 내부의 분열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합종 연행이라든가 서로 또 정책 교환이라든가 특히 개헌이라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 화두가 지금 이 주자들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고 다른 또 비문계 주자들은 개헌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야권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서로 갈리는 지형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주자들도 신중하지만 그렇다고 또 마냥 신중해서는 국민들의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경합이 펼쳐질 거고요. 여권과 서로 이 함수 관계를 가지면서 앞으로 대선 레이스를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조기 대선이 좀 이제 현실화하는 것 같으면서 또 하나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게 이제 대선 결선 투표제인데요. 이게 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저희는 말로 이제 대선 결선 투표라고 얘기하지만 말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 게 상당히 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시비가 갈리고 있기도 하고. 문재인 전 대표의 좀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원래는 반대했었는데 결선 투표제에 반대를 했었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예. 근데 결선 투표제 이제 찬성을 하면서 이게 국회에서 원래는 결선 투표제를 반대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을 하지 않고 현재의 헌법이라든가 현재 이제 선거 관련 법령에 의해서는 결선 투표제가 어렵다. 그리고 또 안철수 전 대표의 진영에서는 현재도 가능하니까 결선 투표제를 하자. 근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서는 사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주자로서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도 안 됐어요. 사실은 이렇게 엄격하게 따지자면. 그리고 뭐 경선을 치열하게 치르다 보면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만 이재명 시장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너무 문재인 전 대표의 모든 행보가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될 거니까 나머지
나머지 지금 그대로 체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게 좋다. 이런 입장을 보이니까 거부감이 일정 부분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와 관련해서도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야권 진영에서는 그 심상정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연대하는 입장을 취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입장이 아니 과반을 얻은 대통령, 힘이 있는 대통령, 내년 힘이 있는 정부가 되자는데 그게 왜 안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없는 거냐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 지금까지 너무나 자신이 대권 고지를 눈앞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개헌까지 물러선 거는,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개헌을 대선 전에 공약으로 내건다든가 아니면 임기 단축도 가능한 개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이 그 제1야당, 제1원내당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총장이 지지율 면에서 아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박연차 그 회장으로부터 23만 불을 받았다. 뭐 그러면서 검증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치열하게 검증 국면이 펼쳐질 겁니다. 예. 그러나 일단은 내년 1월 중순해서 귀국한 뒤 1월 달까지는 반기문 정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순간부터 이제 대권 주자로서 치열한 검증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일단 그 전초전으로 이 주간지가 보도를 한 거죠. 23만 달러를 외교부 장관 시절과 유엔 사무총장이 되자마자 수뢰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 관련돼서 아마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검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기문 총장의 아들 문제라든가 또 조카, 동생 등 가족 관련해서 지금 검증의 국면이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과연 어느 정도 이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과연 그런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도덕성과 또 그동안의 경륜,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쌓아왔던 외교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이 부분을 보실 테고요. 이 관문을 잘 넘게 된다면 중도층, 그래서 개혁 보수 신당을 포함해서 국민의당이라든가 곳곳에서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몸값은 정치인으로서 대권 주자로서의 몸값은 올라가되 그러나 거기에 대한 치열한 검증이 펼쳐지는 국면을 잘 넘으셔야 되는 거고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대권 주자로서 야당 내 위상을 굳히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비문 진영의 또 다른 주자들이 치열하게 경합을 하면서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박원순 서울시장, 또 안희정 충남지사라든가 김부겸 의원, 이런 주자들이 만만치 않은 또 이 연합전선을 펼치게 될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반드시 야당의 대표 주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앞으로 이 두 분이 치열한 경쟁을 펼쳐나가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은 최대한 빨라도, 예를 들어서 3월에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는 5월에 대선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몇 번의 엎치락 뒤치락이 펼쳐질 수 있고, 또 지금은 부각이 안 됐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유승민 의원도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남경필이라든가 원희룡 지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예. 잠재력이 있는 거죠. 야당도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돌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앞서가는 가운데 아주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지고 도덕성 검증, 정책 검증, 그리고 리더십 검증이 펼쳐지는 국면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과거 이제 새누리당이 분당되기 전에 이제 새누리당이 이렇게 대선 계획을 짜고 있을 때도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이제 지금 비박 세력들, 개혁 보수 신당에 이제 합류하는 세력들이죠. 근데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반기문 총장이 온다 하더라도 당내 치열한 경선을 꼭 거쳐야 된다. 이게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 보수 신당의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자신이 이제 가장 강력한 개혁 보수 신당에서 지지율은 낮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 대선 후보로 꼭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경쟁을 모셔와서 경선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에 뭐가 있냐면 청문회를 반기문 총장은 한 번도 안 거치셨다고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당 내에서도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도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 치열한 검증을 거쳐야 후보로서 이제 내세웠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반기문 총장이 이제 내 한 몸 불사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네. 그게 불쏘시개로 그칠지 아니면 이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그 자서전에 자기 자서전에 쓰는 것처럼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조국을 위해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인생을 살게 되실지는 검증에 달려 있겠죠. 네. 지금까지는. 네. 끝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보리스 옐친의 그 책에 나온 얘기도 해주셨는데 일단은 외교적 수사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야당이나 여당의 모든 그 갖가지 공세에 대해서 잘 버틸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로 안착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고건 전 총리의 경우에 행정의 달인이었지만 그 대선 레이스를 못 견뎌내셨죠. 그래서 네. 여기도 관료로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했을 때 반기문 총장은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유엔이 생각했던 것보다 복마전이다. 거기서 버텨낸 걸 보면 이런 부분 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도 정치력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반기문 총장은 전 개인적으로는 뭐 잠깐 짧은 만남밖에 없어서 성격을 잘 모르지만 만난 정치인들의 평으로는 여야 정치인들 두루 원만하죠 사실은. 근데 우선 권력 의지가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권력 의지가 강한 분이니까 계속 대선 출마 레이스를 버텨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어느 당으로 가실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시든 공정한 경선, 아마 치열한 일단은 경선을 그 개혁 뚫어내야겠죠. 보수신당이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가장 있더라고요. 유력하지만 예. 확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도하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